그녀는 밤마다 별빛 아래 책을 읽고 마음속으로 언젠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중국 역사상 단 한 명뿐인 여황제 무측천. 하지만 황제의 권좌에 올라 정권을 장악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무측천은 당나라 건국 영웅 오세호 또는 무사화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오세호에게 영웅이라는 칭호가 붙게 된 이유는 그가 모인이기도 했지만 대를 이어내려온 목지 상인으로 부호가 되어 있던 터라 당나라를 건국할 당시 황실에 엄청난 재정적 도움을 주어서 붙게 된 칭호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양씨는 수나라 황실 출신이었고 아버지 순영공은 관덕왕 양홍의 동생이었습니다. 무측천은 624년 당나라 수도 장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녀에게는 이복 형제인 우원친과 친어머니가 낳은 2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혼인하게 된 인연은 오세호의 집안이 목재 무역상으로 부유해 정치 관료들을 많이 알고 지냈던 사이였는데 그때 이연 당나라 고조가 하동에 있는 그의 집을 자주 들리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연이 수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오씨가 그에게 쌀과 옷 그리고 돈을 제공하면서 당나라 건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당나라가 건국되고 오세호는 공로를 인정받아 공무부 장관 형주태수로 승진했고 영국 공작으로 봉해졌습니다. 중국 고서인 총사에 보면 무측천의 집안은 더 이상 평민지주 관료 가문 출신이 아니라 귀족 출신 가문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권력도 부귀영화도 잠시. 635년 오세호가 사망하자 그의 사촌 오회량과 오하요한이 양씨를 모욕하며 쫓아냈고 오세호의 전 재산을 빼앗아버렸습니다. 무측천의 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형주에서 장안으로 도망을 가 끼니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힘든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정관 11년 637년 11월 당태종이 낙양궁에 참배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황실 관료가 그에게 후궁을 선출할 것을 제안했는데 당시 당나라 황실에는 제인이라 하여 오품 후궁직위가 있었습니다. 제인이란 젊어야 하며 재주가 있는 여성을 선발하는 일종의 시험을 통과해 합격하면 붙게 되는 칭호였는데 시험 과목으로는 시문, 음악, 예술 등의 재능을 알아보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인이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후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인으로 지내다 황제의 총애를 받게 되면 그때 후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시험을 통과해 제인으로 합격했다 하더라도 그리 좋은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제인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혹독한 눈치 싸움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쟁자를 없애야 했습니다. 그래야 황제 앞에 한 번이라도 더 설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638년 마침내 당태종 이세민의 후궁을 모집한다는 제인 선발전이 열렸고 전국에서 내놓으라는 미인이란 미인들이 몰려들면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당시 14세였던 무측천은 결혼 정년기였고 얼굴도 예쁘고 예능적 재능도 많아 우선순위로 추천되었습니다. 거기에 아버지가 무사확, 이세호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세민의 마음에 들게 되어 제인으로 선발되었습니다. 무측천이 입궁할 당시 그녀는 무미라 불렸는데 성을 딴 무에 예쁠 미를 붙여 황제의 총애를 받으라는 뜻으로 무미라는 이름을 하사받으며 제인 직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무미는 수년째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항상 황제의 주위를 맴돌 뿐이었습니다. 귀족 집안의 딸로 태어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공주처럼 행복하고 귀여움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사랑 한번 해보지 못하고 후궁의 인생을 살다 생을 마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모멸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황제 앞에 나서기도 두려웠고 선택한 길이 잘못된 길은 아닌가 하며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갈등은 이세민이 학식 있고 교양 있는 현비와 서해 같은 여성을 더 총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세민이 무미를 멀리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태종에게는 사자소리라는 사자처럼 생긴 야생마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말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살이 쪘는지 아무도 길들일 수가 없어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원에서 이세민과 병사들이 사자소를 길들이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그때 무미가 앞으로 나오며 저에게 3가지만 준다면 말을 길들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요구한 것은 첫 번째로 채찍이었으며 두 번째는 새몽둥이, 세 번째는 단검이었습니다. 이세민이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고 묻자 그녀는 채찍으로 말을 때린 후 말을 듣지 않으면 쇠몽둥이로 머리를 내려칠 것입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단검으로 목을 잘라버릴 것입니다. 라고 하자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세민은 무미가 과감하지만 위험한 여자라며 그 뒤로 무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황제의 총애를 받지 못한 무미는 12년이라는 허송세월을 보내고 말았고 전쟁으로 병든 이세민이 중병을 앓게 되면서 사망해 황궁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태종 이세민에게는 사망하기 전 9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누구를 태자로 책봉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고충이 많았습니다. 대신들은 당연히 장남이 태자야 올라야 황궁이 조용하다며 장남을 추천해 태종은 이승건을 황태자로 삼았습니다. 626년 그의 나이 8세에 영리하고 용모가 뛰어나다며 황태자로 책봉이 되었는데 막상 황태자가 되고 나니 화가 나면 신하와 하인들에게 잔인한 처벌을 내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취미가 생겼습니다. 역사의 폭군으로 남을 것이 걱정된 고위 관료들이 그에게 간언했으나 순건은 듣지 않았습니다. 중국 고전 자치통감에 따르면 승건은 말을 세워두고 한 부분씩 잘라내 잔인하게 살해하는 장면을 지켜봤다. 그리고 종을 고통스럽게 살해하는 것을 즐겨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건은 국정을 논하는 것보다 향락에 젖어 사는 것을 더 좋아했는데 특히 악기를 연주하는 미소년을 지켜보는 특이한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런 취미는 지켜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고 그들을 잠자리에 들게 해 유교적 윤리관을 깨트리는 사건으로 번지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아버지가 차남 이태를 가까이 하자 황희 괴승이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해 643년 이태를 독살하려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얼마 못 가 이세민에게 발각되고 말아 반역 음모를 받고 유배지로 보내져 버렸습니다. 장남인 그가 28세 나이에 안타깝게 지병으로 단명하여 사망하자 학식이 뛰어난 차남인 이태가 황태자의 자리에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형을 죽이고 황태자가 되겠다는 정보를 듣게 된 이세민은 지나친 그의 야망을 알게 된 후 황태자 책봉에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이세민은 이런 사건이 벌어지자 황태자 책봉을 두고 고심했는데 셋째 아들이며 넷째 아들보다는 차라리 순한 아들을 선택하는 것이 훗날 자식들끼리 황제 자리를 놓고 싸울 일도 없고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이라는 생각에 선하디 선한 9번째 아들 이치를 황태자로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대신들도 이세민의 제의에 동의를 하기는 했지만 나약한 이치가 약한 황제 이미지로 권력을 유지하고 나라를 다스릴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자치통감 기록에 따르면 태자책봉 결정을 마친 이세민이 아들 이치를 불러 내가 황태자가 되겠냐? 라고 묻자 이치는 대성통곡을 하며 형님들이 8분이나 계신데 제가 어찌 감히 황태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세민은 이치가 저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형제에 오른다면 형제의 난은 없을 것이구나 라며 안심했다고 합니다. 정관 23년 649년 이세민이 중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21세 나이에 이치가 황제로 등극했고 황실 규정에 따라 자식이 없는 후궁들은 궁에서 쫓겨나 장안의 감야사 비구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궁에서 쫓겨난 후궁들은 평생을 감야사의 비구니로 살다 생을 마감해야 했는데 그 이유는 감야사는 황제의 제를 지내는 절로 그녀들은 황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다른 신분으로 살 수 있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원년 650년 이치는 이세민의 기일을 기념하기 위해 감야사에 분향을 하러 갔습니다. 이치가 참배를 하던 그때 그를 지켜보며 눈물을 흘적이는 비구니가 있었는데 그 비구니는 마치 헤어진 연인이라도 마주한 듯한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구니는 바로 무측천이었는데 사실 이치와 무측천의 관계는 아버지의 후궁과 이세민의 아들 사이의 관계가 아닌 묘한 관계였습니다. 이세민이 후궁을 선발할 당시 이치는 10대 후반의 나이였는데 아버지가 후궁을 접견할 당시 유독 그의 눈에 들어오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무측천이었습니다. 고서인 두당서에는 태자 이치가 아버지 몰래 무씨를 총애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야사에서 기일을 지내다 우연히 무측천을 마주하게 된 이치는 그녀를 궁으로 입궁시키고 싶었으나 그에게는 이미 사랑하는 왕황후가 있었기 때문에 무측천을 후궁으로 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훗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무측천은 이치가 감야사에 언제 도착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해 일부러 그의 눈에 띄는 곳에서 울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왕황후는 이치가 황제로 즉위하면서 황후로 책봉된 여성이었으나 출산을 하지 못해 황후 자리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왕황후는 이치가 사랑하는 정실 부인이었으나 아들을 낳지 못하자 총애받는 소숙비를 미워하며 그녀를 내쫓을 계획만 세우고 있었습니다. 왕황후가 소숙비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그때 이치가 감야사에 있는 비구니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반신반의하며 신하를 시켜 사실을 알아보라 했습니다. 명이 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왕황후는 비구니 무측천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사실은 황제 이치와 황실 관계자 소수의 인원만 알고 있는 아주 극비밀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황후 같으면 다른 여성이 황제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거나 입 밖에 내지도 않았겠지만 그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만약 무축천을 황제 아이를 임신했다는 구실로 입궁시켜 들게 된다면 이치가 소숙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것이고 두 사람 사이가 멀어지는 시기를 보고 있다가 무축천을 쫓아내 황제의 사랑을 다시 독차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마친 그녀는 이치를 찾아가 사랑한 여인을 불쌍하게 절에 두지 말고 궁으로 들이는 것이 도리에 맞지 않겠냐며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그렇지 않아도 임신한 무축천을 계속 감야사에 두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이치는 황후의 부탁으로 무축천을 입궁시켰습니다. 그러자
관료들은 아버지의 후궁을 어떻게 아들이 다시 후궁으로 삼을 수 있냐며 말렸으나 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무축천이 궁에 들어오고 얼마 후 아들을 낳았는데 이치는 아들의 이름을 이홍이라 지어주었습니다. 황제는 너무 기뻐 무축천을 조의 이품에 임명하고 그녀를 총애하기 시작했습니다. 왕황후가 소숙비를 멀리하고 무축천을 가까이 하자 그녀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황제의 시선을 돌려놨으니 그 틈 사이로 자신이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654년 무축천은 딸 안정사 공주를 낳았는데 공주를 출산한 지 약 한 달이 지날 무렵 몸 관리를 잘하고 있냐며 왕황후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해 괴로워하던 차에 무축천의 아이를 보고 잠시 위로를 삼기 위해 찾아왔는데 그녀가 아이를 돌보고 있던 사이 무축천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황후는 아이와 놀아주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황후가 돌아가자 뒤뜰에 숨어있던 무축천이 방으로 돌아와 공주의 목을 조른 후 이불로 덮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황제 이치가 들어와 공주가 잘 지내고 있냐며 묻자 그녀는 딸이 깊은 잠을 자고 있어 아버지가 온 줄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치는 공주가 덮고 있었던 이불을 살짝 들춰봤는데 아이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상한 생각에 들어 흔들어 깨워봤습니다. 이치는 그제서야 딸이 죽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울면서 공주를 흔들어 봤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이미 서늘한 시신으로 변해 있었고 무슨 이유로 딸이 사망했는지 알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무축천은 조금 전 왕황후가 다녀간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치는 화를 내며 신하를 불러 공주방에 출입한 사람이 누가 있냐며 물었는데 신하들은 무축천이 시킨 대로 한결같이 왕황후 이외에는 다녀간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무축천은 통곡하며 그럼 왕황후가 공주를 죽인 것이냐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이치는 분노하여 왕황후를 들라했고 공주를 살해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무 영문도 모르고 있던 그녀는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렇게 믿었던 황제가 자신을 의심한다는 서러움에 답변을 포기했습니다. 655년 그녀는 결국 황후 자리에서 폐위되어 서인으로 강등되었고 소숙비와 함께 잔인하게 처형당했습니다. 구당서에 따르면 왕황후와 소숙비의 죽음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발이 살려 항아리에 넣어진 후 술을 가득 담아 저주받은 술통으로 만들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축천을 끌어들여 숙비를 내쫓으려 했던 그녀의 계획은 오히려 자기 무덤을 파게 되었는데 주위에서는 누가 봐도 어리석은 계획이라며 우려를 했으나 귀족 집안에서 온실 화초처럼 곱게 자란 그녀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될 것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친척들에게 전 재산을 빼앗겨 후궁으로 들어가 매일 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실함이 가득한 긴장감 속에서 살았던 무축천의 진실함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치가 아버지로부터 정권을 이어받았을 때부터 그의 머리 꼭대기에서 국사를 좌지우지했던 장손무기와 주수량이라는 두 인물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이치를 끌어내리고 황제 자리를 독차지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56년 고종 이치는 갑자기 풍질, 지금의 뇌졸중의 증상을 보이며 정사 도중 쓰러지거나 무기력한 증상을 보여 황궁의 혼란을 야기하게 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이치의 건강 악화는 정사 처리를 더디게 했는데
이는 대신들 사이에 불만과 우려를 동시에 드러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려는 무축천 또한 예외는 아니었는데 어찌 보면 황궁 내에서 가장 긴장해야 할 인물이 바로 무축천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적이 많은 마당에 황제마저 죽고 나면 자신과 왕자 그리고 공주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 처음에 입궁했을 당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실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휘 655년 3월 무축천은 내순이라는 책을 편찬했는데 내순의 주요 내용은 여성 교양서로 황실 및 귀족 여성들의 수신 가정관리, 정치적 처세를 다룬 책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성이 정치나 사업에 전혀 참여할 수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여성 통목을 위한 가장 뛰어난 교양서로 평가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을 섬기되 그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굳혀라. 적이 공격할 때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 두어라. 군주를 위협하는 무리에게는 응당한 처벌을, 그리고 공주에게는 정치적 혼인의 중요성을 가르쳐라. 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정치 참여와 정당성을 강조하며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무축천은 이 책의 논리를 바탕으로 천후에 등극하기 위해 서기인 이이부와 대신 서경종, 최이흐연, 위안공의를 설득해 자기 편으로 만든 후 황제와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천후의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660년 고종은 대신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무축천을 황제 자리인 천으로 격상시켜 공동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사악한 그녀의 행보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대신들은 무축천의 폐위를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무시의 신복들에 의해 이 사실이 발각되고 말아 대역죄를 뒤집어 쓴 대신들은 모두 숙청되었습니다. 그녀는 정권을 장악하자마자 가장 먼저 실행한 것은 남편의 외숙부 장손무기를 살해하고 자신의 천후 등극을 반대한 대가로 장손무기의 장씨 일가를 모두 몰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획은 후궁 유궁인의 아들 이충이 세운 것으로 뒤집어 씌워 황태자에서 폐위시켜버리고 장남 이홍을 황태자로 등극시켰습니다. 그리고 희극인들의 활동을 금지시켰는데 만약 활동하다 적발되면 감옥에 가두는 아주 가혹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희극인들에게 연극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마도 자신의 배경으로 만들어진 연극이 활성화가 되면 백성들의 불만이 많아질 것이 두려워 미리 금지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녀는 권력을 손에 쥐자 전쟁이며 서민들의 자유까지 빼앗는 일을 서슴지 않고 실행했는데 말이 황제 이치와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지 실질적인 것은 모두 무축천이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이치가 관료에게 명령하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무축천이 쓸데없는 짓이라며 취소시켜버리는가 하면 아예 상고를 무축천이 받아 결정을 내리는 일이 허다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어머니 행실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던 장남 이홍이 나서며 어머니 무축천에게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대신들과 황제의 결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아버지의 병환이 악화되자 자신이 직접 정사를 보필하겠다며 나섰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무축천은 분노하여 아들 이홍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권을 잡고 뜻대로 휘두르다 보니 보이는 것이 없었던 그녀는 만약 친아들이자 황태자인 이홍이 아버지가 죽은 뒤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천우의 권력을 누릴 수 없다는 생각에 675년 장남 이홍을 독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680년 차남인 이연도 장남과 함께 걸림돌이 될 것이 두려워 황태자 자리에서 폐위시키며 자식이
부모에게 위협이 된다면 제거해야 한다는 내순에 적힌 내용대로 처리해버렸습니다. 큰아들도 죽이고 둘째 아들도 폐위시켜버리자 더 이상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태자라는 자리는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그녀는 소숙비의 아들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숙비의 큰아들 이소지를 찾아내 영주에서 신주로 유배를 보내버렸습니다. 그런 뒤 사신을 보내 엄영인이 조정으로 복귀하라는 거짓 명령을 내려 서원한 뒤 장고천장에 밧줄을 묶어 매달아 살해했습니다. 고서 구당서에 따르면 무축천이 그를 죽이려 황궁으로 소환한 뒤 천장에 매달아 살해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축천은 705년 신룡청변으로 퇴위하며 15년간 통치를 마감했습니다. 700년대에 접어들면서 80세인 그녀는 급속도로 노화되어 더 이상 정사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란을 걱정한 그녀는 측근인 장혁지와 장창종 형제에게 실권을 넘겼는데 이에 반감한 신하들은 무축천과 갈등이 심화되어 피해 숙청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705년 2월 당황족과 신하들이 집결해 신룡청변을 일으켰는데 재상인 장간지가 태자 충종을 등에 업고 정변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장간지는 금이군을 동원해 궁궐을 포위하고 무축천에게 강제로 정권을 넘겨준다는 양위를 받아냈습니다. 정권을 넘겨준 무축천은 장간지의 명령으로 감양궁으로 유폐되었습니다. 그녀는 감양궁에 갇혀 지내다 쥐병이 악화되어 감금 10개월 만에 병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82세, 705년 12월에 사망한 그녀는 유언장에 고종의 바로 옆 묘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